자,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의가 나오는데 의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법조문을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고 따라서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가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요건해 가지고 이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무효일 것. 3번 일방 당사자, 체결자가 악의 또는 과실일 것. 4. 상대방은 뭐죠? 선이고 무과실일 것. 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을이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은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이미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 전부터 있지도 않은 건물이었다면 뭐가 되죠?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그런데 갑은 이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고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은 이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라고 믿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해요. 뭐 예를 들어서 교재 나오는 것처럼 뭐 대출을 뭐 신청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이사 갈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직을 하거나, 아이들 뭐 전학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금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실내이익이 얼마요? 5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 건물이 있었다면 원래는 1억짜리였는데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1억 3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해줬으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던 거죠? 300만 원 벌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죠? 이행이익인 거죠. 그래서 을은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대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갑에게 3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법리의 확장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법리의 확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학자분들의 태도인데 우리가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하는 거죠?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법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학자분들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학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리의 확장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확장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학자분들은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다만 뭐만 다를 뿐이에요? 원인만, 이유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교재 보시면 1번 계약의 교섭 단계에서 일방에 의하여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무엇으로 원인이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1, 2, 3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읽어볼 필요도 없고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얘기고 하단에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학설은 가입해요. 보지 마세요. 학설까지 기억하시면은 이게 또 문제 풀 때 마구마구 뭐합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헷갈리니까 학설은 보지 마시고 이 정도만 확실하게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계약의 효력이 나옵니다. 일단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쌍무계약은 뭐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고 자체 가단에 뭐 성립상의 결련성이니 이행상의 결련성이니 존속상의 결련성이니 뭐 쓰레절대문이 나와 있는데 가입표는 아니지만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측에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일단 법정으로 볼게요. 일단 동시항변권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갑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5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생기고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물론 뭐죠? 쌍무 계약이고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돈도 안 주면서 자전거 달라고 지랄거리면 네가 돈 주기 전까지는 자전거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다만 536조 보시면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죠?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죠. 2항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한 본문과 같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선이행 의무자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판례인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 내용 가지고 사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아주 까다로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동시이행항변권은 결론이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인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금은 나눠서 주잖아요. 그죠? 먼저 중도금을 주게 되고요. 뭐 몇 번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뭘 줘요? 잔대금, 잔금을 주게 되죠. 따라서 실제로 동시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행 관계예요. 중도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란 돈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이게 뭐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안 줬어요.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다면 결국은 갑에게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한 날이 된 거죠. 따라서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뭐가요?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을은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이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 사이에는 이행 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지연배상금을 줘야 돼요. 물론 이 지연배상금까지 합쳐가지고 다 뭐가 되냐면 동시이행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을이 이제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을에게 등기 서류를 줘야 돼요. 만약에 주기가 어렵다면은 무섭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 서류를 맡겨놓기라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 이행, 지체가 되고요.
그래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도 가능하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거 있죠.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을과 갑의 관계가 뭐죠? 동시행관계라면 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무엇을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먼저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2번 해가지고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 나와 있고 지금 설명드리고 3번 상대방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없이 이행을 뭐요? 청구하였을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결국은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한 번 한 것만은 부족하고 뭐가 돼야 돼요? 계속돼야 되고 4번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원용할 것인데 옆에다가 소송 이렇게 하죠. 소송식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이행 항변권은 주장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굳이 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주장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소송할 때.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주장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원형 주장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언제요? 소송 시에 그런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유치권과 비교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한번 쭉 보시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죠?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의 내용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효력해가지고 이행 거절할 수 있고 2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1번 그것만으로도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고요. 3번 동시항변권의 행사 효과해가지고 법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요. 동그란띠 2번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 또는 뭐죠? 상한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요 단계에서 을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뭐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이 그저스 놈이 매매 계약을 하고 중도금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줍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을한테 물어보겠죠. 왜 당신은 매매 대금 안 줍니까? 라고 했더니 저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대금 안 줍니다라고 을이 뭐 하더라는 거죠? 주장하더라는 얘기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냐면 일단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갑은 일단 뭐 한 거죠? 승소한 거죠. 다만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서를 주라라고 판결을 내릴 테니까 완전히 다 이긴 건 아니고 누구도요? 을도 이긴 거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서를 교부하니까 쌍방의 급부를 뭐하고 있죠? 교환하고 있죠? 상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도 하고 너도 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동시에 이행 관계 가지고 인정되는 것에서 총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운다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하면 교재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전제가 뭐였습니까? 쌍무계약. 그래서 우리는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 같은 유상계약이 나오면 쌍무계약이 나오면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한 반은 없어져요. 쌍무계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동시행관계다. 원래는 이것도 매매 내용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으로 들어가지만 이걸 또 따로 기억 안 하면 틀리시더라고요. 그죠? 따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상회복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관계예요.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 이유는 뭐죠?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해야죠. 이것도 뭐예요? 동시행관계예요. 왜? 원상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됐든 과거로 돌아가는 관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하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변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돈을 갚으러 갔는데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 갚는 관계도 뭐죠? 동시행관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담보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할 때는 금액을 크게 씁니다. 1억 정도만 1억 5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담보로서 기능하는 이유는 왜 기능하냐면 을은 요 갑으로부터 1억 5천짜리 어음을 받아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이 어음을 돌려버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갑은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갑은 꼭 1억을 갚고 싶겠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담보 방법인데 그러면 결국은 갑이 을에게 돈을 갚을 때는 요 어음 돌려받아야죠. 안 돌려받으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변제하는 것과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고 어음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들인데 변제와 채권증서. 채권증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차용증이죠. 차용증을 반환받는 것은 뭐죠?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또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은행에서 대출 받고 돈 갚으러 가가지고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뭐죠?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죠. 먼저 돈 갚고 돈을 갚으면서 뭘 받아뒀다가요?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뭐죠? 차후에 말소할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할 건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원래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요,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원상회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관계가 뭐죠? 동시행 관계죠. 그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는 관계는 뭐예요? 동시행 관계, 원래는. 다만 그냥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임차권 등기의 법적 성질 우리 판례가 저당권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임차권 등기지만 실질은 뭐라고요?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 말소가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씩 보자고요. 차측의 1번.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 등기 의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뭐예요? 원상회복. 그죠? 원상회복. 2번 계약 해지로 인한 양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계약 무효 취소된 경우에 양당사자의 부당이득분 다 뭐예요? 원상회복.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뭐예요? 원상회복인 거죠. 3번은 뭐예요? 지상물, 부정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목적물 인도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상무계약이죠. 매매잖아요. 그죠? 매수 청구권은 뭐라고요? 형성권. 매수로 청구하는 순간 쌍방 간에 무슨 계약이 성립돼요? 매매계약. 매매계약. 쌍무계약은 뭐죠? 동시행관계. 매매계약이죠. 4번 채무변제와 영수증교부. 요거 나왔죠? 그죠? 변제와 영수증교부는 뭐죠? 동시행관계.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이행과 어음을 반하는 뭐 저는 뭐라고 했죠?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뭐죠? 동시행관계죠. 그 다음에 6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니까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뭐죠? 동시행관계겠죠.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7번도 가압류 등기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이죠. 동시행관계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뭐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줄 의무와 대금의 지급이 뭐죠? 동시행관계라는 얘기니까 따로 기억할 건 아니라고. 그죠? 다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그럼 교재가 나와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뭐예요? 자세한 거 얘기죠? 그리고 크게 매매와 같은 뭐죠? 쌍무계약과 원상회복과 담보책임은 뭐라고요? 동시행관계입니다. 부정되는 경우 1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담보말권.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말소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죠? 2번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경유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도 이거 따로 기억할 게 아니죠. 왜요?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기억나시나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할 의무는 있다 이건 거죠. 그 다음에 4번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이거는 요거가 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따로 좀 생각해 보는데, 자, 보시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돈 주고 자전거 받는 거 뭐예요? 동신관계. 매매가 무효예요? 그러면 돌려주는 거, 원상 회복하는 거는 뭐예요? 동신관계죠. 그죠? 근데 경매는 달라요. 한번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갑이 뭐예요? 채무자. 을이 뭐예요? 채권자죠. 근데 이게 경매가 됐어요. 병역에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을 받으면 병이 낸 이 경락대금은 누구한테 가요? 을한테 가죠. 그죠? 채권자한테. 또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경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돈은 을이 병한테 줘야 되는 거고, 등기는 뭐죠? 병이 갑에게 해줘야 될 얘기잖아요.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세 사람 문제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동신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돈 안 주면 너한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신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죠? 판례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오죠. 그죠? 위험부담이 나오는데, 당사자 쌍방의 기책 사이 없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쌍방이라는 말을 지우셔야 돼. 제가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쌍방이 아니라 채무자로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돼? 채무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쌍방이라고 기억하면은, 문제 틀려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요런 문제죠. 일단, 정리를 해보고 교재를 보자고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뉘어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이행 불능 문제로 가게 되고요.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는 경우에는 뭐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위험부담이란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뭐죠? 위험부담이거든요. 원칙, 채무자가 부담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첫째,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요것 때문에 쌍방을 채무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자에게 뭐가 있더라도 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 채권자, 쌍방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어야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누구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요?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채무자라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문제 은근히 잘 내. 쌍방 모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다면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돼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주 잘 틀리시는 부분이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매 계약할 당시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없어요? 고유과실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먼저 뭘 결정해야 되냐면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 모두가 채무가 있죠. 쌍방 모두가 채무자이기도 하고 뭐예요? 채권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따라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이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기준하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돈을 가지고 기준해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뭐죠? 헝클어져 버려요. 그죠?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해요? 매수인을 의미합니다.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겠죠?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건물이 없으면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인 거죠.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갑도 건물을 못 주고 을도 뭘 안 줍니까? 대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만 피해를 봐요? 매도인, 채무자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미 뭐 예를 들어 3억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태예요.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 이득으로서 뭘 받아야 되겠어요?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왜요? 줄 필요 없는 걸 뭐요? 준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 3억 원을 돌려받기가 아주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에 있겠죠. 그죠? 뭐 재난보호센터, 그죠? 이런 데 막 박스 깔고, 그죠? 어떻게 해요? 막 라면 끓여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행히 팔밖에 안 부러지셨네. 3억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미친놈아, 우리 딸이 지금 저기 갇혀가지고 지금 산에 죽는 이러면 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인정하고 있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갑이 돈 줄 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까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지진이 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을이 매수인이 집 샀다라고 깝죽대는 바람에 고의나 과실로 건물이 없어졌어요. 이 경우에도 뭐가 돼요? 위험부담 문제. 왜요? 을에게 고의 과실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는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요?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럼 뭔 뜻이냐? 자, 갑은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똑같은데 누구 때문이죠? 을 때문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에는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에서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절약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고 을로부터 뭘 받아요? 돈을 받죠? 그러면 갑은 건물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뭐예요? 안 주게 돼요. 그러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죠. 그만큼 뭐죠? 따라서 그만큼 뭐 해야 돼요? 깎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익 상환 의무가 뭐죠?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누가 위험을 부담해요? 채권자가.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도인이 채무자가 뭘 부담해요?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겠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진 난 시점이 인도받기 전에 지진 났으면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요. 인도 후에 지진이 났으면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을까요? 인도시 위험의 부담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했는데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어요? 매수인이. 근데 이 그저놈이 안 받는 바람에 못 넘겨준 거라면 누가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어떻게 해요?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다 한 겁니다. 그죠? 전부예요. 규제 보시면은 요건해가지고 1번 쌍무 계약이 나오고 2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 이러면 안 돼. 1번 원칙이죠. 그죠? 자,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가요? 고유 과실이 없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맞네요. 그죠? 효과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 이행 의무를 면하고 반대급부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게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보상금 보험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돼요? 대상 청구권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누가 이것도 뭐예요? 위험부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측에 요건해가지고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고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인 경우는 누가요?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요. 1번 무슨 뜻이죠? 이행을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2번 이익상환 의무해가지고 양도소득세만큼 뭐죠? 깎아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죠? 판례도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